자, 오늘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학습 목표나 뭐 이런 건 안 적어놨습니다. 자, 마지막 10차시 해당이 되겠고요. 이 에너지 문제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지금 에너지 문제의 가장 큰 것은 아직도 화석 연료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신문 기사 한번 보여줬었죠. 우리나라의 발전원별 발전 비율을 보면 아직까지도 석탄 화력 발전이 1위고요. 가스를 이용한 화력 발전하고 핵 발전이 2위와 3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탄하고 가스를 합치면은 화력 발전이 60% 이상을 아직 차지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화석 연료가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화석 연료는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선 언젠간 고갈된다라는 점 하고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 방식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으로 점차 바꿔가고 있고요.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성과를 꽤 얻어가지고 2019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핵 발전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끌어올려서 이제 7.5% 수준까지 끌어올렸고요.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가 만약에 좋기만 한다면 뭐 다 신재생 에너지로 바꿨겠죠.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재생 에너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아요. 에너지 효율이 낮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비싸다라는 겁니다. 어떤 반의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소 연료 전지는 효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수소 연료 전지 자체는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를 생산하고 운반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효율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싼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발전량 변동이 큰 것이 많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죠. 풍력이라든지 파력 이런 것들은 태양과 날씨의 영향들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것을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력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 핵 발전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점차 높여가야 되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도시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시를 일컫는 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베드제드라는 도시인데요. 오늘 수업하는 부분은 우리 교과서는 그냥 조사 발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교과서에서 좀 내용을 가져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베드제드 같은 경우에 우선 집을 한번 보여줄까요? 어떤 형태인지. 이런 형태입니다. 일단 지붕에 뭐가 보입니까? 특징적인 게 태양광 패널이 보이죠. 그래서 태양전지로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무장갑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게 자연 환기 장치라고 해요. 미세한 바람을 이용해서 실내 내부 공기를 바깥과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또 이런 것도 있대요. 빗물 저장 장치가 있어가지고 빗물을 저장해서 마시기는 좀 그렇지만 변기에 물을 내리는 데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죠. 네, 빗물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요새 대기오염이 좀 있어가지고 바로 먹을 수는 없고, 이게 주로 이제 화장실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바람을 이용한 환풍구고 태양 전지판과 함께 열 병합 발전을 합니다. 열 병합 발전은 뭐냐면 이 도시의 특성상 목재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폐목재가 많이 나오는데 이 폐목재를 태워서 물을 끓여가지고 역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이제 어찌 보면 쓰레기에 해당되는 폐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도시 내부의 자동차들은 대부분 전기자동차로 이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곳곳에 있는데 이것은 사실 친환경 도시만의 특징이 이제는 아니죠. 예. 일반 도시에도 지금 전기 충전소가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요. 우리 학교도 제가 알기로 올해 내에 전기차 충전소 한 대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를 모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우리 학교는 아직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걱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냥 충전소를 지어놨는데 될 분이 없어가지고 결국 외부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 어플을 검색해 보면 그 충전소가 비어 있는 데를 이렇게 조회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학교와 같은 관공서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게 오픈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차량이 와서 충전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예요? 무료는 아니죠.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그런 거 아마 무료면은 다 관공서에서 아마 충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친환경 도시에 해당하는 영국의 베드제드 같은 경우에는 난방과 전력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요.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태양 전지가 있고 산업 폐기물인 목재를 소각하는 열병합 발전소 등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이렇게 생산한 전기 에너지로 전기 자동차를 굴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굴뚝에 있는 자연 환기 시설을 이용해서 미세한 바람을 이용해서 환기를 시키고요. 물 같은 경우에 빗물을 이용해서 화장실에 사용을 하고요. 구조적으로 이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형태의 변기와 수도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최소한 버려지는 물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새도 그런 거 하나 옛날에 물 아낀다고 변기에다가 벽돌 같은 거 집어넣거나 페트병에 물 담아서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면 한 번 누를 때 내려가는 물의 양을 줄여가지고 물을 아끼는 시스템인데 저도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가는 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드제드와 같은 도시는 미래 도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효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래 도시는 고효율, 저에너지, 친환경을 지향하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가 여름에 덥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역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울산이 더 더운 걸로. 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사업을 벌려가지고요. 가로수를 이렇게 짓는데 우리는 보통 도로가에만 짓잖아요. 가로수를 놓잖아요. 대구에 가면 이제 양갈래로 이렇게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들의 벽을 다 허물어 가지고 그 벽 있는 부분에 나무를 다 심었대요. 그래서 이제 식물로 벽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에 식물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심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효과를 봐가지고 여름철에 기온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친환경 도시에 해당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이제 좀 자부심이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원래 여름철에 이제 자기 대구가 온도가 제일 높지 않으면은 뭔가 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요새 울산이 뭐 거의 이길 때가 제법 많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새로 짓는 뭐 이렇게 최신 아파트 이런 거 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집집마다 구조도 다 다르고 베란다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식물을 굉장히 많이 심어 가지고 외관을 이렇게 보면은 막 식물로 뒤덮여 있는 이런 건물들도 본 것 같거든요. 식물이 실내에 있으면은
딴 거 몰라도 습도 조절이 굉장히 좋다 해요. 겨울철에 좀 덜 건조하고 여름철에 좀 덜 습하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를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술 시간에 배웠다 하더라고요. 예, 적정 기술. 언제 배웠노? 중학교 때 배웠어요. 뭐 큐드럼 이런 거 뭐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적정 기술은 공동체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단순한 수준의 기술이에요. 이 적정 기술의 특징은요, 화석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이용하거나 그냥 사람의 힘으로 작동시키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거대 기술에 비해서 적은 비용과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돈도 적게 들고요, 에너지도 적게 사용을 하는 거죠. 에너지를 적게 쓰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요. 그리고 주로 신재생에너지나 사람의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없이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몇 개 보면 대략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알 거예요. 뭐 페달 세탁기, 생명 빨대, 큐드럼, 와카워터탑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페달 세탁기인데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 이제 페달을 밟으면 통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진 세탁기를 이용하면요, 손으로 빨래하는 것보다는 좀 수월하게 빨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그 지속 가능하죠. 그 손빨래 해보는 것보다 낫잖아. 빨래 하는 것보다는. 큐드럼, 이 큐가 이제 요 부분이 큐죠. 요 동그라미에다가 요 줄 있는 부분 탁 끄면 큐죠. 그래서 큐드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물을 담아서 올 때 그냥 물지개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들고 오는 것보다 좀 수월하게 물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좀 안 되죠. 물을 워낙 잘 공급받고 있으니까, 깨끗한 물을. 근데 그러지 못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마시다가 식중독 단체로 걸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생명 빨대는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자갈, 모래, 숯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다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재료로 만들어 가지고, 혹시 이제 필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가 교체가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생명 빨대입니다. 요거 말고 혹시 우리도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재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장시간 동안 공급이 안 되고 블랙아웃이 되고 이러면 이제 물이 공급이 끊기게 되겠죠. 그러면 태화강에서 이제 물을 길러와서 써야 되고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때 한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투명한 페트병 있죠. 그 투명한 페트병에 물을 넣고 햇볕에 하루 정도 이렇게 놓아두면 대부분의 살균이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마시면 좀 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재난 상황이 되면 자연에 있는 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루라도 이렇게 좀 햇볕에 노출시켜서 살균해서 먹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적정 기술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 그 물 부족 국가에 보면은 이제 지붕에다가 막 페트병이 막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한번 그렇게 소독시키고 난 다음에 먹기도 합니다. 그 와카워터 탑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그 물에 닿으면 액화돼서 물방울이 생겨서 그걸 모아서 물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에가 끼는 거를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침 이슬을 모아서 이렇게 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물이 여기를 따라 이렇게 톡톡톡 들어가서 이 항아리 보입니까?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데, 안동 소주도 이렇게 만들거든요. 물을 알코올을 끓여가지고 이제 그 증기가 이제 딱 순수한 알코올을 이렇게 딱 이게 맛있거든요. 그게 한 병에 35,000원 하는데. 아 근데 맛이 제법 괜찮아요. 뭐 생각해 보면 그 뭐야 그 맞아요 뭐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 외국 술 그런 거 다 비싸잖아. 그러면 그런 거 치면은 안동 소주도 그 가격 하는 게 맞을 수 있는 거지.
증류주가 맛있어. 뒤끝이 좀 덜하고. 마시면 안 된다. 자, 2020년 3월 고2 물리학원 8번 문제입니다. 문제 2개 풀어보고 오늘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은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설치된 열회수 환기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짓말이죠. 네.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없습니다.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는 집은 없어요. 와. 어쨌든 여기에 열회수 환기 장치라고 굉장히 뭔가 거창해 보이는 장치를 이름을 지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 집에 있는 발코니 있죠? 발코니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란다하고 발코니 차이를 압니까? 대부분 여러분 집에 있는 거는 발코니예요. 아파트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확장이 가능한 거고요. 건축법상. 베란다는 좀 주택 같은 데 보면 진짜 완전 실외에 있는 거 있잖아. 예, 그거는 이제 건축법상 확장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하더라고. 그래서 베란다라고 하면 안 되고 발코니라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 보통 그 발코니가 보통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림과 같이 겨울철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면 실외의 찬 공기가 그대로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온도가 크게 내려갑니다. 춥죠? 그래도 환기시켜야 됩니다.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겨울철에 여러분 환기를 잘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환기를 잘 안 시켰을 때 실내 공기가 도심 한복판의 공기보다 더 안 좋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마시면 이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특히 그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이나 그 주택 같은 경우에 라돈가스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는 하루에 한 번씩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거의 예방이 됩니다. 그 라돈가스가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담배를 피지 않아도 폐암을 걸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환기를 좀 자주 안 시키는 거. 그래서 추워도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림 나와 같이 창문 대신에 열회수 환기 장치로 환기하면 나가는 실내 공기와 들어오는 실외 공기 사이에 열이 이동합니다. 따라서 창문으로 환기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단창으로 되어 있으면 찬 공기가 바로 들어오죠. 그냥 바로 들어오는데 이러한 시설이 있으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나가고요. 바깥에 있는 찬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고온이죠. 그리고 실내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저온입니다. 그럼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 공기가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실내에서 나가는 따뜻한 공기로부터 열을 좀 받아서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열회수 환기 장치를 사용하면 실내 공기를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들겠죠. 그래서 창문으로 환기할 때보다 그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다라고 적다 적어라. 자, 옳은 것은 기억에서 기억은 뭐고? 나가는 실내 공기와 들어오는 실내 공기. 그래서 열은 나가는 공기에서 들어오는 공기로. 나가는 공기가 고온이고 들어오는 공기가 저온이니까 맞죠? 네, 고온에서 저온으로. 맞습니다. 니은은 찬 공기 아니고 덜 차가운 혹은 따뜻한 공기라고 적어야 될 것 같고요. 적다 적었습니까? 네, 적다. 기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3월 고2 물리학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적정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과학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단순하지만 효용이 큰 적정기술이 필요하다. A, B는 적정기술이 적용된 예입니다. A. 햇빛을 이용한 태양열 조리기.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팔더라고요. 근데 라면 하나 끓이는데 좀 제법 오래 걸리더라고. 근데 우리보다 이제 적도 지역 쪽으로 가면은 태양의 고도가 더 높으니까 더 효율이 좋을 거고 아마 쓸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포물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기로 평행광선으로 들어온 햇빛이 한 초점으로 모입니다.
그 초점인 곳에 이제 그 냄비를 놔두면은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음식을 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젖은 모래를 이용하는 항아리 냉장고는 요 원리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 비 오는 날 이제 옷이 비에 젖으면 춥죠. 그 이유가 그 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이 주변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가지고 자기는 온도가 올라가서 증발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요 물이 젖어 있는 모래 주변에 있는 녀석은 열을 빼앗기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억 보면 기억 적정 기술은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죠. 니은 A는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 효과적이겠지. 요 디귿 비에서 젖은 모래 속에 물이 기화할 때 주위의 열을 흡수해서 기화가 되죠. 액체 상태의 물보다 기체 상태의 물이 그 수증기가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니까 열을 받아서 에너지가 커져야지 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빼앗기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속 가능하죠. 물만 계속 부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기니디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